자,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공개된 관세 안보 협상 관련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이행 방안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는 의견서를 내 파장이 주목됩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팩트시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서 시작된 한미 협상, 이 석 달 넘게 상당히 지리하게 이어져 왔죠. 어제 그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총 3,500불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 불의 투자와 1,500억 불의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이 통상 분야에서는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팩트시트에 담겼고요. MOU도 서명을 하면서 일단 관세 전쟁의 큰 고비는 넘긴 모습입니다. 다만 이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는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관세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 정부는 올 초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란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난 6월에야 출범할 수 있었죠. 짧은 기간 동안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성공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팩트 시트를 통해서 상호관세 15%를 명문화시켰죠.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 진영에서 항상 주장을 해왔던 핵 추진 잠수함 검저도 미국 정부의 동의를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서 확답을 받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관세 안보 협상을 타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원내 제1야당으로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종의 발목론을 좀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제1당으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예전에 한미 FTA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병 관련해서 전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외통위 때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그때 당직자들이 해머 가져와가지고 회의를 못하게 했고요.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장에 체류탄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발목 잡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FTA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660억이라는 흑자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정부가 잘한 거잖아요. 그때 발목 잡은 비준안이 그때 4년 만에 통과됐거든요. 본격적인 진짜 제대로 발목 잡은 거는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잘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본하고 EU가 6천억 달러를 했는데 거기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고요. EU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7배 큽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찍어서 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에다가 1,500달러가 또 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인 330억 달러가 이번에 새로 나왔고 또 미군 무기 같은 경우도 250억 달러가 있습니다. LNG 1,000억 달러까지 합치면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과연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가 3,500억 달러 관련해서 그게 현금이냐 아니면 대출이냐 보증이냐 이 얘기를 했을 때 5% 미만으로 현금 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천억 달러는 3,500억 달러 중에 2천억 달러는 57%입니다.
관세와 투자를 바탕으로 한 이 경제적 부분의 평가 양쪽에서 해주셨고요. 안보 쪽 쟁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막판까지 좀 진통을 겪었는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걸 지지하는 이 조항이 명문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럼 이 핵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 건지 조건은 뭔지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서 결국에 후속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연료 주면 우리 만들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해주는 듯 하다가 얘기한 게 뭐죠? 필리 조선소, 미국에서 만들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필리 조선소는 상선만 만드는데요. 도쿠 규모도 작습니다.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기 위해선 결국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울산, 거제 그 조선 인프라를 이식해 달라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해줄 요량이었습니다. 왜냐? 주한미군을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전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줄 요량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보다 지금 구체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선언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자와 약자가 협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합의서고 그다음에 MOU 일종의 이제 팩트 시트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이어야죠. 트럼프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줄 돈은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받을 것들은 수상적이고 두루뭉술하다. 그럼 협상을 잘한 게 아닙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 내용을 공개하면서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는데 비자발적 협상이었다. 유일한 무기가 버티기였다라는 말도 했고요.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는 게 말이 되나 싶다. 이런 토로도 했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어려웠다라는 걸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작심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고충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한번 토로하는 그런 목소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기울어진 협상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까지 관세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요구죠, 사실은. 그 부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정상 미국과의 교역관계 그리고 안보 협상을 타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팩트 시트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 관세 협상이 말이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과 미국 정부의 주장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 아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번 한미 FTA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시한을 정해놓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관세 협상 타결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도 어떻게 보면 참을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번 협상을 응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양당 대표는 팩트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관세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압도권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다. 국익 시트다라고 호평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 백지 시트다. 이런 비판도 했거든요. 저희가 좀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과 무관세였습니다. 한미 FTA 때. 결국은 그 보수 정권에서 한미 FTA를 했는데 이번에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한미 FTA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했느냐.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0이었습니다. 일본은 2.5, EU도 2.5였는데요. 25로 올렸죠. 그러다가 일본하고 EU는 빨리 해가지고 15로 내렸습니다. 그럼 처음보다 12.5가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0에서 25 올랐다가 15로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15가 오른 겁니다. 2.5의 어떤 경쟁력을 잃은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EU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럴 기준적금을 8월로 소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1월로 했거든요. 그래서 8천억 정도를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그 대장동 1당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걸 뒤덮는 거 아니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대장동 1당이 범죄 수익으로 가져간 게 얼마입니까?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가 관세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2달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 비용이 8천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8천억이라는 숫자가 딱 맞습니다. 네, 이 다음 질문은 양쪽에 좀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팩트시트는 만들어졌고 그러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 법으로 명문화해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비준을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죠.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입니다. 이거 팩트시트가 조약은 아니죠. FTA 같은 게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약이 아닌 이런 사실상 양해각서 같은 팩트시트에 대해서 비준안을 하게 된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스스로 이러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비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팩트시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해서 여야 간 협력하고 합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국회가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해 200억 달러씩 계속 주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팩트시트가 됐는지 구체적인 걸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국회를 이렇게 패싱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제대로 잘 된 협상이라고 한다면 이거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려면 여야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사실상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패싱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대 재산을 풀어달라면서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검찰에서 추징 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심 단계에서 추징금이 영원히 나오게 되었죠.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결과 추징금을 더 이상 보전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것이 남욱 변호사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애초부터 검찰 단계에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추징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추징금 7,800억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 마냥 주장을 하시는데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체 금액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네. 보통 그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베이맥을 액수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예. 미래의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당초부터 과도하게 책정된 추징금을 근거로 해서 추징 보전 절차를 한 것뿐이고요. 그 결과 1심에서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공소 제기를 꼼꼼하게 잘못 제기한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총장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불거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저는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 우선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2일자 발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범죄 수익이 7천억 원 넘는다는 건 검찰의 주장이다.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추징 보전이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피해만 제대로 입증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남욱 변호사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보전 조치가 해제가 되면 그러면 성남도계공의 피해는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사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돈을 이게 이른바 동결된 게 풀리면 그 돈 어떻게 할까요? 네. 팔든가 어디에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좀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민주당도요. 민사에서 이길 수 없게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길 수 없게끔 지금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국가 권력이 지금 그러잖아요.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징된 금액 그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실상 대장동 일당들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데 민사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손에 떡을 두 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나쁜 사람들 잡아다가 기소해서 공소해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형이 적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항소를 포기시키네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욱 변호사의 깐부는 누굽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의 수뇌부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좌충수에 걸렸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럴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공동 피의자 신분이지만 네. 나한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시키면 나한테 그런 비판이 오지 않겠느냐. 왜 생사람을 잡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을 경질할 겁니다. 김기웅 대변인이라면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대장동 일당과 이렇게 호의적이고 법의 잣대에 대해서 이게 엉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네, 이제 뭐 남욱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결국 뭐 범죄 수익 환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금 검찰 단계에서 추징 보전한 금액이 2천억 정도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미 제기가 되어 있는 민사 사건을 근거로 해서 가압류 보전 처분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것은 네. 굉장히 속도절 있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추징 보전된 금액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하고 그것이 이용되기 전에 가압류 처분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아마 지금 단계에서 이미 그런 보전 처분 조치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천억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추징금을 7,800원으로 했다고 해서 7,800원 전체가 범죄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네. 1심 단계에서 그 부분은 부정당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 계속해서 7,800억 그런 차액을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손실을 봤다. 뭐 범죄 수익을 우리가 추징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사실관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이런 사달이 벌어졌고 결국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고요. 국민의힘은 직접 대장동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다른 그 공무원과 동일하게 시급히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16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7,4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으로 변했습니다. 이 판의 최종 설계자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파면이 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최장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검찰은 내년 10월에 없어질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무서운 거죠. 검찰이 조직적으로 입장을 내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검 차장을 해서 대행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조직을 흔들기 위해서 이른바 수장을 임명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좀 당혹스러운 게 검찰이 본인이 항소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와 검찰의 가치를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조직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25명의 지검장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이 승진한 사람이 16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왜 친윤 검사입니까?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화내고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너희가 기소했는데 잘못했다? 추징금을 너무 많은 걸 상정했다? 이게 누구 편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김만배하고 남욱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적당하게 하시고 책임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직을 버리시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 조 변호사님 반박도 좀 들어보죠. 검사 징계법 폐지는 갑자기 나온 안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나왔던 논의가 되었던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검사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파면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령을 두는 것이 필요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제기가 시작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모든 공무원 똑같이 대우하면 됩니다. 만약에 파면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해당되는 검사는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그 불복 절차를 통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특별히 다른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운상가 재개발 등 서울시 사업 곳곳에서 이 오세훈 시장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어제 이 한강버스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걸까요? 어제 모습 직접 보시죠. 저는 제일 관심은 안전이니까 한 달 동안 쉬었을 때 배에서의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거예요? 안전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도 되고 우리가 책임감을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는 종묘를 방문해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숨 막힌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의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볼 때 서울시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른바 의식을 한다는 거죠. 의식을 하는 사람이 지는 거고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내가 거인의 어깨에 타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오세훈 시장의 거인의 어깨를 타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한강버스 관련해서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총리로서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11호 부동산 대책이 났는데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11호 규제를 했는데 현금 부자만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서 강남 상구의 신고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크게 멀리 그리고 통 크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집권 여당의 총리신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야당 지자체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좀 궁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울시 역점 사업 현장마다 등장을 해서 지적을 하는 이런 총리의 행보가 통상적이진 않다, 좀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지역이 아니죠. 서울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니까 핵심적인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 첫 번째로 인정된 세계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화유산 앞에다가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니까 일단 짓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본인 스스로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전시 행정과 같은 그런 행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닙니다. 아직 반년 넘게 남은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을 다음에 있을 지선과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